달러 자산 선호가 급격히 떨어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러를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무역에서 달러를 한 80% 정도 쓰는데 그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런 부채보다도요, 미국 달러를 더 크게 흔드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면서도 급증하는 국가부채가 등급의 제약 요인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피치의 경고가 단순한 형식적 언급일까요? 아니면 달러 신뢰 자체를 흔드는 신호일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요, 달러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씩 줄어들고 할 수는 있지만요, 달러 신뢰 자체가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나왔는데요, 적어도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들 살아있을 생전에는 달러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으로도 봐야 되는데요, 영국의 파운드화가 2차 대전 이후에 달러의 패권을 넘겨줬습니다. 통화 패권을 넘겨주죠. 그때 미국과 영국의 경제력 차이가 얼마였냐면요, 미국이 영국보다 3배 더 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국가부채만으로 기축통화국의 패권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1800년대 영국은 그때도 대영 제국이었지만 나폴레옹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부채가 200%가 넘어갔는데도 파운드의 신뢰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부채만이 아니라 군대, 경제적 성장성, 이런 게 모든 게 판명됐을 때 우리가 그 통화를 신뢰할 수 있고 없고를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원화 대비 달러가 떨어져야 되는데 원화는 1,400원대 안팎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뭐가 크게 잘못했나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물론 달러 인덱스는 꽤 떨어졌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다시피 미국의 신뢰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순한 형식적인 언급은 아닐 겁니다. 당연히 부채가 크게 늘어나니까요. 그렇지만 그걸로 미국의 달러 신뢰 자체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크게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대체할 수 있는 중국이 굉장히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는다든가, 아니면 중국이 또 그러면서 자신들의 동맹들을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성공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 동맹이란 게요, 단순히 또 돈만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1차, 2차 대전, 그 다음에 6.25 베트남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동맹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사라질 것 같지, 미국 달러 패권은 쉽게 사라지긴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달러 자산 선호가 줄어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자면요, 그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건 오히려 달러 자산을 달러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예를 들자면 한국의 배당주가 3%고 미국의 배당주들도 요새 워낙 주가가 올라서 3에서 5% 사이가 많은데요, 가만히 있는 국채에서 4%, 4.5%를 준다면 사실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본, 유럽, 사실 제가 어떤 그 금융기관에 해외 자산 투자하는 분을 최근에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미국 국채에만 투자를 한대요. 제일 안전하고 금리도 많이 주고 제일 좋대요. 돈 굴린 데는 그만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사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거의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장기적인 위험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지금 계속 구조화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채권이 장기채 공급 과잉이 된다고 하니까 채권왕인 빌 그로스 이런 사람들은 미국 채권 팔아라, 나도 이제 주식으로 다 전환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요, 위험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더 이상 미국 국채 안 살 수 있거든요. 왜냐, 이런 거 사놨더니 전쟁 나고 했더니 바로 서방에서 동결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돈으로 샀지만 그 이후에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들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달러 자산 선호가 급격히 떨어질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큼 그래도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BO가 전망한 20조 달러 적자가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시장은 달러를 여전히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받아들일까? 저는요, 그거는 사실은 미국 적자 크게 늘어나는 건 당연히 문제입니다. 패권국들이 망한 게 뭐냐, 결국은 흥청망청 쓰는 재정 때문에 역사적으로 망해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황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GDP 대 부채 비율이 한 98% 되는데 2050년쯤 되면 미국의 부채 비율이 지금 한 98% 되는데 한 10년쯤 지나면 118% 정도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118%, 120% 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은 200%에서도 그 기축통화로서의 파운드화가 지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부채만으로 결정될 건 아니지만 달러를 무조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 무역에서 달러를 한 80% 정도 쓰는데 그
그게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부채보다도요, 미국 달러를 더 크게 흔드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미국 국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예를 들자면 부채 한도 증가나 이런 거 할 때 급격해서 뭐 맨날 나오잖아요. 미국 정부 셧다운하고 이러면 뭐 국제시장 폭락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치의 불안정성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겁니다. 단순히 빚이 아니라 빚도 있지만 이런 미국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졌을 때 오히려 미국의 위기가 심화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흥국들이 금 매입을 늘리고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는 흐름이 달러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로 볼 수 있습니까? 달러는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지 글로벌 결제의 한 80%를 차지하고요. 외환 보유고의 약 한 58%를 차지합니다. 그럼 위안화는 얼마냐? 우리는 G2라고 부르지만 위안화의 비율은 5%에 불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는 아직 좀 믿기 어려운 통화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아니 외환 거래를 뭐 아주 미국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축 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무역 적자를 엄청 봐주면서 위안화를 전 세계로 보내줘야 됩니다. 미국이 했던 그 길을 중국이 어느 정도는 밟아줘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 경제 체력이 버티기 어렵고 14억이란 어마어마한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사실 중국이랑 거래하면 다 무역 적자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국이랑 계속 거래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 체제에 의미 있는 균열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브릭스에서도 자체 통화 만들자고 벌써 한 10몇 년 전부터, 브릭스 출범할 때부터 말해왔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브릭스에서 뭐 자체 통화 만들면 관세 때리고 제재하겠다고 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브릭스에 있는 남아공이나 브라질한테 그럼 너희들은 중국만 하고만 거래를 해 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중국에 또 적자를 본다거나, 중국에 대규모 자본이 들어온다면 자신들의 광산 같은 것도 다 중국인 소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 체제를 흔들기에는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수출 의존국은 달러 패권 약화와 환율 변동성 심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한국은요, 그러면 만약에 달러 가치가 좀 흔들리거나, 저는 뭐 크게 흔들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다극화돼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수출 국가에서는 외화를 많이 벌어 들여와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안, 유로, 엔 등 복수 통화로 결제하는 걸 늘려 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환 보유국도 금도 사고 유로도 사고 엔도 사고, 아니면 뭐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전략적인 뭐 미국과 유럽이나 일부 나라에서 하는 뭐 전략적 암호화폐 보유하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한국이 좀 앞서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죠. 저도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대한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수많은 논쟁들이 나가고 있지만, 그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가 거의 천재들이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논쟁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거의 종교적 수준에 이르는 것 같거든요. 서로 뭐 자신이 믿는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걸 떠나서 뭐 외환보유고 다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겠죠. 통화를 다변화하는 거는 어쨌든 수단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출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다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가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위안화를 받아오는 건 뭐 괜찮습니다. 러시아랑 거래하면서 뭐 예를 들자면 루블화를 통화 결제에 써야 된다면, 우리가 뭐 정상적인 방향으로 한다면, 제재 회피나 이런 게 아니라 써야 된다면 하겠죠. 그리고 남미나 아프리카나 시장 개척이 우리가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제 달러 패권이 흔들릴 때도 한국이 어떤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미국의 구매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변화된 나라로 꼽힙니다만 더욱더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이런 거를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도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달러와 위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달러가 심하게 흔들릴 것이냐 안 흔들릴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요, 전 세계 평균, 뭐 투자를 할 때 늘 평균 회귀 현상이 있잖아요. 그 평균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할 때 가장 평균 회귀 현상이 강한 게 통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나라의 경제 자체는
물론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우하향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게 뭐 1, 2년 동안의 기본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화에 대해서는 저는 그 평균 회귀 현상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뭐 심각하게 저평가됐다. 예를 들자면 엔화가 예전에 880원까지 떨어졌을 때 샀다면 지금 뭐 한 940원 정도 하죠. 그리고 한때 1000원까지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럴 때 돈을 벌 수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원화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달러가 가치가 높아졌다기보다는 우리 원화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지금 상황은 어쩌면 원화에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달러 가치 우리가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가 될 때 다시 달러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저는 현재로서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치 상황을 비판했으나 회담 중간 오해로 정정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한미 관계와 한국 정치 신뢰도에 미치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상황을 비판하고 오해라고 정정하고 이런 거는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면전에서 굉장히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모욕 줘서 보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로 한국을 위협한 다음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좀 한번 흔들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여지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입장을 바꾸는 건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뭐 젤렌스키 대통령 보십시오. 그렇게 면박을 줘서 쫓아내놓고 이번에 EU 정상들하고 왔을 때 어깨도 두드리고 농담도 하고 뭐 잘 지내는 것처럼 얘기하고 옷차림 잘 좋다고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겉모습 가지고 저희가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그런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언제든 한국에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준 거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 굉장히 환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더 환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까먹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미국과 북한이요. 전쟁 직전이란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갔고 대화를 만들겠다고 하고 갔기 때문에 더 모욕을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 앞에 있는 그 귀빈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에 한국 대통령 최초로 3일 동안 머물게 하고요. 그다음에 백악관에 들어와서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만찬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 4층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서요. 자기 숙소를 일일이 소개시켜주고 그때 멜라니아 여사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기 숙소까지 왔는데 내가 다 안내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베런이 잘 시간이 돼서 잠깐 재우고 오겠다고 하고 이럴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약간 쇼에 능하고 어떤 계속 접대와 이런 거에 능합니다. 자기가 접대받는 거에 능숙한 만큼 상대방의 호의를 얻는데도 능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SNS로 위협을 한 다음에 와서 의자를 빼준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상대의 면을 살려주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얻어내는 거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중재자 포지션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이 전략이 북한 대응과 한미 동맹 강화에 얼마나 실질적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거는 한반도 평화 중재자를 말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 대통령들이 들어올 때마다 비슷한 컨셉을 했었죠. 문재인 정권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사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나 노무현 대통령 당시만 해도 아마도 우리가 주도라까지는 말을 못해도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 미국도 따라올 수 있고 이런 그 국제적 여건이 갖춰졌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국제적 여건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북한이 우크라이나까지 파병한 상태에서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EU의 적도 북한인 겁니다. 북한에 대한 수많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통령이 법률로 정해진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중재자 컨셉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실적인 걸림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당연히 우리의 의도대로 미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외교적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상당히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재명 정부의 평화 중재자 프로세스를 끌고 가기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되느냐 여부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 EU와의 교류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또 북한이 이제 군대까지 보냈는데 참전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EU가 또 생각을 좀 바꾼다든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북한에 한다든지 이런 그들 어떤 강대국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 사이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우리가 그리고 그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쳐져야 조금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협력 가능성 언급과 회담 발언 속 농담이 한국 외교 전략에 미칠 압박과 기회는 무엇인가요? 저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 중에 뭐 김정은과 골프 치고 뭘 새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트럼프한테 일기 때 너무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에 중국하고 그 미국이 무역 협상할 때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의 연락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시진핑이 아래쪽에서 뭔가 다 올라올 때까지 연락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트럼프를 알 만큼 알고요. 김정은도 트럼프를 알 만큼 압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나 무슨 같이 골프를 치고 북한에서 뭐 이런 것 가지고 김정은이 움직이진 않고요. 아마 현실적인 제재 해제나 이런 요구를 하고 동결 대 동결.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여기서 동결하면 무슨 제재를 풀어주고 또 여기서 핵을 어느 정도 감축하면 뭘 하고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의 외교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런지는 솔직히 저는 한국이 이 협상에서 아까 말한 그 중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키 플레이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미국하고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미국도 트럼프 일기 때를 봤을 때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뭐 외교적으로 공간을 많이 넓힐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국제적인 그 환경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의 노력이 그때 이제 먹혀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요행을 바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정부로서는 자신들의 국정 원칙에 맞춰서 할 수 있는까지 해놓고 국제적 환경이 그렇게 변하나 안 변하나를 봐야지 무조건 우린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아주 당위성에 의해서 안 되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중재자가 돼야 돼, 우리 의도대로 끌고 가야 돼라는 당위성만 가지고 외교를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고 코리아 패싱이라는 인식만 키워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를 임대가 아닌 소유로 바꾸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구가 한국 안보 전략과 주권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양지 만들겠다고 하고 그린란드 자기네 땅으로 사겠다, 파나마 운하 소유권 넘겨라 라고 하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 이제 이렇게 큰 미군 기지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미군 기지고 여기 뭐 심지어 활주로까지 있는 그런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주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저는 뭐 그 발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발언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고 싶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으로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좋게 봐야 된다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시절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빼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걸 설득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자마자 평택 미군 기지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도 주한미군 빼라는 얘기를 해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1기 때 말고 재선하시면 그때 해보시죠 라고 시간을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예 그 땅을 가지겠다고 하니까요. 그 말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전략과 기술 경쟁력에 어떤 장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어요. CSIS에서 한 연설은요. 만약에 보수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진보 진영에서 굉장한 반발이 나왔을 겁니다. 안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가 중국이랑 이제 뭐 떨어지자는 얘기냐라고 하면서 굉장한 비판이 나왔을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런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진영을 오가면서 필요한 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는 게 이제 공급망부터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예전에 미국이 봐줄 때나 가능했던 거지 이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이 정상회담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 확대를 하고 하는 건요. 한국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뜯겨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 어찌됐든 공급망이 그렇게 재편되고 있고 미국도 자신들의 경제 안보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방향을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이 시장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부터 팔을 비틀어서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어 놨더니 이번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면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데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미국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국하고 대만은 미리 지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 혜택을 받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도 미국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가서 만들어준다면 당장은 한국의 이득이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윈윈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안미 경중의 시대가 갔다는 거를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또 잘 보여주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들이 또 그런 거를 대비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투자 금액이 좀 천문학적이고 해서 굉장히 좀 불만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미리 잘 가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 간 경제 안보 외교 3중 레버리지 구축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글로벌 전략적 위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안보든 경제든 외교든 이제 우리가 누구 편인지 고민해야 될 시기는 지났다는 겁니다. 미국도 항상 한국이 중국과의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할 때쯤에 나오는 미국의 논평이 있습니다. 늘 같은 얘기인데요. 한국은 70년 전에, 지금은 이제 6.25가 된 지 거의 75년 전이죠. 한국은 70년 전에 이미 어느 편인지 선택했다고 미국은 늘 자신들의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을 가운데 두고 좌푸틴 우 김정은이 되는 걸 봤을 때 1950년에 지정학에서 전혀 변치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외교, 안보, 경제 모든 측면에서 미국 편이라는 거를 명확히 한다는 거는 두말할 잔소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하고 그게 우리의 생존 전략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우리가 일본이나 호주처럼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본이나 호주는 아주 중국이나 이런 데 강경하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극동의 대륙에서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과 계속 교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우리의 생존 전략은 뭐냐? 맞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비우호국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비우호국들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돼서 우리가 위치를 잡아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편인지 명확하게 하고 해야 양쪽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생크션 랩은요, 한국에서 유일하게 수출 통제와 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 제재와 수출 통제에 관련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유료 회원이라 봐야 되는 정보도 있지만 무료로 회원 가입만 할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정보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요, 서울시의 본점이나 지점이 있는 업체들한테는 수출 통제나 제재 그리고 수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와서 저희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